어쨌든 그 2021년 1월 13일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재판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양모 장 씨는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발로 아이의 배를 밟지 않았으며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할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사건이 있던 당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배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렸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위로 들어올려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실수로 정인이를 의자 위에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때려도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장 씨는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본인의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장 씨와 남편 안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남편 안 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수백 개의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보고난 문자에는 두 사람이 입양 한 달 만에 정인이를 귀찮아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장 씨가 정인이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라고 문자하자 남편 안 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라는 건 연이라겠죠. 비속어로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밥을 안 처먹네라고 장 씨가 문자하자 온종일 굶겨오자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 내내 안 씨 그 아버지죠, 양부. 그 아내가 정인이에 대한 정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 알았지만 아이를 이렇게 때릴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뼈가 수에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양보. 왜냐하면 지금 원영희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그때 그 친아버지인 신 씨가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이 없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평생 아이한테 속죄하고 살겠다. 나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잖아요. 자기 책임을 그냥 몰랐다. 응? 남은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주 이기적인 그 사고 방식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사고 방식이 이 문제를 결국은 방치하고 또 방조하고 또 조력하고 더 강화되게 만든 이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얘기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받아들일 아무 이유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공범 똑같이 둘 다 학대 행위가 있었든 없었든 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원영희 사건도 그렇고 정인이 사건도 그 아버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방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리에 대한 분석이나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것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제재하기 위해서 겪는 자기 아내와의 갈등이 더 귀찮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속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는 속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아이고 적당히 해. 이렇게 그냥 방치한 것이지 뭐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 이런 핑계를 갖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인이는 진짜 애기지 않습니까? 사망할 당시가 16개월이었는데 아기를 두고 이게 주고받은 문자가 정말 가관입니다. 그 양부 양모는 정인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도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추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16개월 된 아이를 지금까지 행한 행위들이 그 사람한테도 할 수 없는 성인한테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16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생명체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도구, 뭐 이런 물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기존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에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사람의 목숨을 사물처럼 생각한다는 것인데 도구로 활용하고 같은 상황의 어떤 공격 행위들, 범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본다면 정말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그 잔혹함을 드러냈던 것이고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도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1심 이제 검찰은 그 양모한테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의 결과는 이제 무기징역, 양부는 5년형을 받았고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니지만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납니다. 먼저 사망이 5개월 전인 5월 23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 허벅지를 보니까 멍자국이 있다며 신고를 합니다. 양부모는 그에 대한 답변이 오다리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다리 마사지를 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학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죠. 그 이후에 이제 6월 29일 약 그 한 달이 조금 넘었죠. 양부모의 지인이 아이가 차량에 홀로 30분가량 방치됐다며 아동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양모는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동보호기관은 당시 정인이 쇄골에 실금이 갔다는 사실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쇄골 부위는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병원 의견과 10분 정도만 차이뒀다라는 양모 진술 등을 근거로 해 사건을 불기소 그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하기 3주 전인 9월 23일에 세 번째 학대 신고가 또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 양부모 몰래 아이를 소아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심지어.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는 체중이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또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정인이 집으로 출동을 했어요. 분리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신고 중 처음으로 즉각적인 처치 필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됐지만 양부모가 분리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아동 입안에 염증이 나서 이유식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동보호기관과 협의를 해서 양부모가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한계가 뭐냐면 지금 정인이가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를 과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이런 그 어떤 증거를 확보하겠느냐. 경찰이 또는 검찰이 이것을 이런 상처, 멍든 것들, 막 이런 영양실조 이런 것들을 주장해도 부모가 이런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주장을 했을 경우에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모두 나와서 진술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처들이 생기는지를 모든 전문가들이 밝혀서 거기에 따른 기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부모가 분리 조치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뭐 경찰, 검찰, 뭐 우리 사법기관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이런 세 번의 그 골든타임을 그냥 귀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인데 뭐 경찰, 아동 전문기관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좀 구축이 안 돼서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이 시스템 구축의 문제,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다른 사건들처럼 증거가 뚜렷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면 영원히 앞으로도
더 어린 아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넘어졌어요, 떨어뜨렸어요, 이런 진술만 가지고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법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과 지금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그런 판단들이 억울한 사람은 양산할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진짜 실제로 실수를 해서 아이가 사망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얼마나 많은 기간에 여러 차례 많은 학대 의심 신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막연히 증거 확보 못하겠다. 뭐 부모가 강하게 분리를 반대한다. 그러면 국회도 법을 바꿔야 되고 일단은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강제력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정에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지금 곤혹스럽게 그냥 수사기관이 솔직히 증거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기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안타깝고 참 요즘도 왜 그 정인이 입양 전에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막 웃는 그 사진하고 항상 그 좀 대비되는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얼굴도 검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는 애기 모습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픈데 진짜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들어간다 그러면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 그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그 판단하고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 좀 발전해서 갖춰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기관이 여러 기능들이 있어서 하나의 사안을 협업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데 협업이 안 되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물론 그렇게 뭐 다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무책임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의 한계가 오히려 어떤 그 행정력이 집결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된다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컨트롤 타워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의 사건을 안타깝지만 좀 오늘도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아동학대 시리즈 세 번째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 조카 학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